오늘 낭독할 책은 그리고 너는 속고 있다입니다. 지은이 시가 아키라 1963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난 소설가. 1986년 니폰 방송에 입사하며 프로듀서, 라디오 디렉터 등을 거쳐 2018년 상무 이사직을 맡았다. 관리직으로 시간 여유가 생긴 48세부터 상무 이사직과 소설가로 투잡 생활을 하며 미스터리 소설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제15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에 패스워드라는 작품을 투고한 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대로 2017년 데뷔했다. 소설 소재로서는 드문 분야인 SNS 사기, 가상화폐 유출 등의 시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마지리 다카유님, 귀하가 입주한 가네야마 하이츠 104호실 임대료가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되었습니다. 체납 임대료와 연체 이자, 독촉 수수료의 총 합계는 19만 6천 엔이오니 이달 말 납입 기한까지 전액 아래에 적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택 명도 및 체납 임대료 등의 지급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우편함에 도착한 독촉장을 다시 읽어보며 나는 불안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인이 몇 번인가 전화는 했다.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경고였다. 그래도 이쪽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모른 척 넘겨왔다.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야나의 천진한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야나와 둘이서 도쿄 아다치부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허름한 집이다. 욕실 앞 마룻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서 큰 지진이라도 나면 금세 무너져 버릴 것 같다. 세탁기는 빨래를 할 때마다 배수 호스를 연결해야 하고 화장실은 요즘 세상에 보기도 힘든 재래식이다. 불만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이만큼 저렴한 월세집은 구하기 어렵다. 잘 다녀와. 차 조심하고. 현관문을 뛰쳐나가는 작은 등을 향해 말을 건넸다. 아야나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더 이상 보이지 않자 다시 독촉장이 생각났다. 소송이라는 말이 특히 무서웠다.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라서 소송을 당하면 이길 전망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 집을 구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이 집 임대료도 못 내는 형편인데 이사할 비용은 물론이고 새로 집을 얻을 보증금이 있을 리 없다. 여기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 모녀는 길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이달 말까지 19만 6천 엔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0에 가깝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이미 모두 팔아치웠다. 호박 일러스트가 그려진 달력을 돌아보니 이번 달은 이제 겨우 열흘이 남았을 뿐이었다. 화장은 하는 둥 마는 둥 중고마켓에서 사둔 면바지와 플리스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가까운 역에도 작은 소비자 금융 점포가 있었지만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신바시역까지 나갔다. 셀러리만이 많은 곳이라서 역 근처에 대형 소비자 금융과 대부업체 간판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었다. 역 바로 앞 빌딩에는 텔레비전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소비자 금융 간판이 각 층별로 줄줄이 이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점 찍어둔 층의 버튼을 눌렀다. 도쿄로 옮겨온 뒤로 항상 돈에 쪼들리며 살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 금융 신세를 진 적은 없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바로는 내 작년 연수입 정도면 50만 엔까지는 대출이 가능할 터였다. 운전면허증과 공공요금 영수증,
그리고 혹시나 해서 작년분 원천징수 내역서도 가방 속에 준비해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바로 앞에 소비자 금융 입구가 보였다. 제복 차림의 직원이 자동문 너머로 인사하며 맞아주는 은행 같은 곳을 상상했는데 작은 수동문 하나뿐인 조촐한 곳이었다. 게다가 그 문도 닫혀 있어서 한순간 쉬는 날인가 하고 착각했다.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먹고 손잡이를 돌렸더니 가벼운 감촉과 함께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자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로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무인점포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정면에 부스 2개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은행 ATM 같은 기기가 보였다. 이미 카드를 가진 사람은 그걸로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모양이다. 정면 부스는 나 같은 신규 고객을 위한 곳이라고 금세 알 수 있었다. 완전한 개인실인 걸 보니 남의 시선에 신경 쓸 것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배려해준 모양이었다. 부스 안으로 입장해주세요. 다시 여자 목소리의 안내방송이 들렸다.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어쩐지 불안해졌다. 우물쭈물하면 또 뭔가 잔소리를 할 것 같아 서둘러 부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큼직한 터치 패널이 설치된 전면에 스캐너와 내선전화, 비상용 빨간 버튼, 그리고 뭔지 모를 다양한 버튼이 있었다. 내부는 깨끗이 청소되어 먼지 하나 날리지 않았다. 그 무기질적인 분위기에 괜스레 기가 죽어 바짝 긴장해버렸다. 침착해지자고 마음을 다독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눈앞의 터치 패널에 처음 오신 고객용과 등록 회원용이라고 표시된 2개의 버튼이 눈에 띄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난생 처음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리려는 것이다. 뭔가 꺼림직한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 끝으로 터치 패널을 누르자 등 뒤에서 철컥하는 금속음이 울렸다. 움찔해서 반사적으로 허리를 틀어 뒤를 보았다. 부스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였다. 그 즉시 함정에 빠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작은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 실제로 앞으로 갚아 나아가야 할 원금과 이자를 생각하면 함정에 빠졌다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지도 모른다. 오른쪽에 회원가입 설명서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팸플릿을 쌓아둔 선반이 있었다. 그중 한 권을 가져와 훌훌 넘겨보았다. 일괄 결제와 리볼빙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ATM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소비자 금융의 시스템과 메리트에 대한 설명이었다. 가장 염려했던 금리는 연간 18%, 카드론의 경우는 35일마다 결제한다. 1회 상환액은 빌리는 측에서 자유롭게 정하고 만일 목돈이 들어올 때는 최대 전액 상환도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실은 좀 더 많이 신청하고 싶었지만 일단 20만원만 빌리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실업 상태라서 상환이 힘들 것 같아 월별 상환액은 최소한으로 결정했다. 그래도 원금 20만 원에 3%라면 6,000엔이나 된다. 거기에 3,000엔을 더해 9,000엔을 다달이 입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만 구하면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상환이 힘들어질 것이다. 입회 수속 설명서에 갑작스러운 지출로 연체가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상담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마음을 정하고 터치 패널의 버튼을 눌렀다.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서류를 선택해 스캔해 주세요. 가방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스캐너에 넣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입력해 나갔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런 문구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었다. 왜 안 된다는 걸까? 지시한 대로 다 했는데. 기기 왼편에 걸린 수화기를 들고 발신 버튼을 눌렀다. 저기요,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지금 확인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상냥한 느낌의 여자 목소리에 보류음이 들려왔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보류음이 반복될 때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윽고 조금 전에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마지리 다카요 고객님은 현재 계약직 파견 업체에 등록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 업체가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말씀해 주세요. 그쪽에 재적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확인이라니 그게 뭐예요? 직장에 전화해 누마지리 다카요 고객님이 근무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저희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으니까 누마지리 고객님께서 대출을 받는다는 게 근무처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작년 연수입 증명이 확실하니까 파견 업체 이름만 밝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근무하던 회사는 석 달 전에 그만뒀어요. 작년에 원천 징수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심사를 통과시켜주면 안 될까요? 멍청한 거야? 넌 인간이 아니야. 이 악마야.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회사는 블랙 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콜센터 클레임 처리팀에서는 고객에게 전화로 계속 험한 말을 듣던 끝에 결국 정신에 병이 드는 사람이 속출했다. 답답해 죽겠네. 고객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오늘 속옷은 어떤 색깔이야? 하지만 결국 이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아무리 불합리한 얘기라도 다 들어주고 상대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응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책임자를 바꿔. 책임자! 그런 요구는 항상 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는 슈퍼바이저라는 남성 책임자를 바꿔주는 게 규칙이었다. 네, 오늘은 그리고 너는 속고 있다의 일부를 제가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소설은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반드시 좀 2번 읽게 만드는 그런 아주 마력 있는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이색적인 소재로 이렇게 미스터리 장편 소설을 기획을 하시고 집필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출판사는 소담 출판사. 그리고 너는 속고 있다. 앞부분만 제가 낭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